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광주에서 시민 300여 명이 상경해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집회를 여는 등 5.18 망언 논란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무리를 빚은 의원들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일 다시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분담금 추가 인상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0,000대에 그쳐 실업률이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 2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7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장에는 김앤장 측 변호사와 나눈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의 유가족과 친구들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클럽 대표 등을 소환해 마약과 성관계 동영상 등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오늘 상경에 국회를 찾았습니다. 문제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출당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며 끝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발의 할머니부터 거동이 불편한 부상자까지 격앙된 모습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 섰습니다. 이른바 5.18 발언 논란을 촉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규탄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겁니다. 지난 8일 김진태 의원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8년간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잠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니 가슴을 말을 해달고 서 있는 놈이 그렇게 무지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격앙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당 당사로 이동해 항의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볼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의 결의를 꼭 지켜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한국당이 역사 왜곡을 사과하고 김진태 의원 등을 제명해 제대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윤리위원회는 오늘 해당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단체 관계자들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국회를 찾았습니다. 분노한 관계자들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해당 의원들을 당에서 내보내고 의원직 제명 조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5.18을 능멸하고 또다시 두 번 죽이는 이런 용서받지 못할 짓이 버젓이 지금. 김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당이 내리는 조치들은 절대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포함해서 미봉책이 아닐 것이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당 윤리위원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사전에 알려졌던 회의 장소를 급히 변경하고 위원 본인들에게도 막판까지 알리지 않을 정도로 비밀리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리위 회부에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국회 경내와 한국당 중앙당사, 서울시당 등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윤리위 최소 당장 취소하라! 비공개로 진행된 윤리위원회 회의는 의원들 사이의 이견으로 일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윤리 결과를 우리가 비대위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가운데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등록한 후보자의 신분을 보장한다는 한국당 당규를 들며 윤리위 회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번 파문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했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이들은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내부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18 특별법을 개정하고 문제 발언을 한 의원들을 퇴출하기 위한 여야 사당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건국대학교 한상희 교수는 5.18 망언은 이른바 우파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입을 뗐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고의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 정치적인 상황을 달리 물꼬를 다른 데로 틀기 위해서 이 5.18을 동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법학자들은 독일의 이른바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을 예로 들어 5.18 왜곡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의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사회 시스템이 마지막에 형법을 먼저 도입하자라는 것보다는 기본 전제적으로는 자율규제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안 되면 조금 형법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5.18 특별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5.18을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놓고 다시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 또 국론 분열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꼭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5.18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습니다. 따로 대책위까지 꾸린 민주평화당은 물의를 빚은 한국당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역사적 규명이 끝난 사실에 대한 부정일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이 땅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 숫자가 4,400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이 주장한 명단 공개는 개인 신상 자료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의 당권 레이스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당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새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정선거를 다짐했는데요. 미묘한 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5.18 망언 논란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 3명이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쳐 전당대회 불참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정선거를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내 범친박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황교안 후보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보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에 대한 상대 후보의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폭정에 대해서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당에 들어와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로
당이 박근혜 논란에 갇혀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개파가 아닌 과거 대 미래 프레임을 내세운 오세훈 후보는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진단 해산 딱 떠오르죠? 네. 이념형 지도자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두 분 대통령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판단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망언 논란도 변수입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을 내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받아들이면 김진태 후보는 선거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려한 지지자들이 국회에서 기습 시위까지 벌인 가운데 김진태 의원은 특별한 언급 없이 드루킹 사건 관련 청와대 1인 시위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들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4차례의 합동연설회와 6차례에 걸친 방송토론회에서 치열한 검증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할 전망입니다. 신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직후인 3월 둘째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7, 8개 부처에 이르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개각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의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입각할 경우 내년 총선까지 1년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할 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중진 의원 외에도 4선의 송영길 의원과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통일 외교라인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뒤늦게 입각한 유은혜 교육부 총리와 진선미 여성부 장관 말고는 모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3월 초에 개각 발표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달 안에 개각을 발표할 계획으로 장관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시기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일부 비서관과 안보실을 포함한 수석 비서관급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인데 상반기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준비 등을 고려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유임할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와 건설업 위축 등의 영향으로 올해 1월 취업자 증가폭이 10,000명대에 그쳤습니다. 1월 실업률은 4.5%로 지난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74억 달러에 머물러 넉 달 전보다 50억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 역시 지난달 19,000명 줄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보건복지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취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만 2천 명, 전년 같은 기간보다 1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5달 만에 최저 증가폭이자 1월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이후 9년 만의 최저치입니다. 기저효과도 한몫했습니다. 작년 18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10만 6천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저효과로 인하여 이번에 감소폭이 좀 더 확대되었고 그 결과가 19,000명에서 멈추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업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만 4천 명 늘어
122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은 4.5%로 1월 기준으로 지난 2010년의 5%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실업률 증가에는 정부가 연초부터 조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직에 실패한 노인들이 대거 실업자로 통계에 잡힌 영향도 있습니다.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실업률은 8.9%였지만 취업 준비생 등도 포함한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3.2%로 뛰어올라 1월 기준으로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새해 첫 달의 일자리 성적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공공기관의 채용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달 전 16만 5천 명으로 늘었던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정부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이 중추인 제조업 고용 부진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민간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1분기에 확정해 고용 효과가 이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도 하나하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 규제 샌드박스 과제 125건을 접수했고 다음 달 초까지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 분야 과제 20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에 두세 곳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무원 부문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뽑아 2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연초에 저희가 2만 3천 개를 말씀을 드렸고 2천여 개를 더 추가하는 것이 오늘 논의가 됐습니다. 이 2만 5천 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라 공공기관들이 정규적으로 모집하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부진에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마저 녹록지 않아 당분간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과 같은 기존 수출 주력 산업에서 한계 상황을 막고 있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 산업 정책상의 커다란 청사진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고요. 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과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연간 15만 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공항 문제에 대해 영남권 지자체가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증 주체를 승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될 수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매듭짓겠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는데 부산시는 총리실 검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초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로 결론났던 신공항 문제. 부산과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는 신공항이 소음 피해와 확장성 문제 등으로 24시간 운영 가능한 관문공항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와 경북은 이런 움직임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공항 사업이 표류하거나 지나치게 늦어져서는 안 될 거라며 가급적 빨리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약 영남권 5개 시도가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이 나서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득이 총리실 산하로 이거를 좀 성격을 해서 검증 논의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검증을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립한 국토부가 아니라 총리실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부산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총리실 산하에 신공항 검증기구가 생기는 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논의 과정에서 또다시
시간이 지체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큰 만큼 규모도 대상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다만 5대 중대 부패, 그러니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술회, 배임, 횡령 범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의 시위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정치인의 사면 여부인데요. 정치권 안팎 개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 가능성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사면할 건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그것은 저희들은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해서 그 대통령께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결정될 텐데요. 강정마을 시위라든가 밀양 송전탑이라든가 그런 것들과 관련된 분들, 병이 확정된 그런 분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결정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대상자 명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라가게 되고 최종 명단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된 고 윤창호 씨 사건의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이지만 국민 정서에 못 미치는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건널목에 서 있던 윤창호 씨와 친구를 들이받은 27살 박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최대인 4년 6개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엄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성숙해 있고 형벌의 목적까지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판사는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동욱 판사는 기록으로 보이는 윤창호 씨는 따뜻한 성품과 맑은 영혼을 지닌 정의롭고 꿈 많은 청년이었던 것 같다며 고인이 꿈꾼 세상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무거운 처벌이 결정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떨어져 있다고 유가족과 친구들은 평가했습니다. 선고량이 과연 지금 국민적 어떤 법 감정이나 혹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한 그런 형벌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고,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꿈을 앗아가고 6년이라는 거는 너무 짧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윤창호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친구들은 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장검사들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이 되고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윤창호법 발의되고 음주운전 처벌한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이러는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선 만큼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립니다.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사안이 가볍진 않지만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이 일정하고 자수한 점과 신문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클럽 대표와 영업사장을 불러서 경찰 유착설과 마약 유통 정황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은 폭행 시비에서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 조치 논란은 유착설과 클럽의 마약, 성범죄 연루 의혹 등으로 번졌습니다. 핵심은 경찰과 클럽 사이 유착설의 진위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문을 연 버닝썬의 모든 회계장부와 통신 계좌 기록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또 버닝썬과 관련된 112 신고 내용을 전부 확보해 부당한 사건 처리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겠죠. 나머지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확인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클럽 안에서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약물을 유통했다는 중국인 여성 A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버닝썬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성범죄 영상에 대해선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규모 수사 인력을 꾸려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강제 수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황 증거가 확보됐다는 뜻입니다.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클럽 대표 이모 씨와 영업사장 한모 씨를 불러 조사하며 사실상 본격 수사에 뛰어들었습니다. 봐주기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경찰이 의혹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버닝썬에서 마약 유통이 없었다고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몇십억씩 돈을 버는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마약 유통이 없었다는 선입견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며 의문이 남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가서명한 지 이틀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5억 달러 추가 발언을 내놓자 우리 정부도 진입하게 나섰습니다. 양국이 추가 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 추가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총액은 1조 389억 원에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협상은 기한을 1년으로 하고 양쪽의 서면 합의로 1년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양국 간 합의 내용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그 숙취에 대해서 배경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양국 간 합의한 내용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진위 파악은 물론 그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5억 달러 추가 발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올 상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위비 협상에서 인상 압박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미가 조율하면 올해 합의한 액수로 협정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지만 트럼프의 발언 내용을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비 협상 대응 전략을 놓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을 방문해 12개 이상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싱가포르 선언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방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국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반대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이 실질적인 첫 실무회담이었고 협상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견을 좁히는 것은 다음 회의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잘 되기를 바란다며 말보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은 펠로시 의장과 면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는 한국민의 기대를 전하자 당신들이 맞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페리 프로세스 등 과거 미국 민주당 정권의 정책을 잇는 것이라고 하자 본인은 그런 믿음이 없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에 일본 정부가 연일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문 의장의 해당 발언이 담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국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日韓の合意で完全かつ不可逆的にこれは解決をした。 다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사죄가 필요하냐는 뜻입니다. 특히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문 의장 발언에 대해서는 일왕을 국가의 상징이자 큰 어른으로 생각하는 일본 국민의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多くの国民がですね、驚きかつ怒りを感じたんだろうとこう思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 위안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지 일왕을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일본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일왕 사죄 등의 내용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실었던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15초 분량의 인터뷰 음성 파일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퇴임을 앞둔 일왕은 전범 주범의 아드님 아니냐, 그분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풀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일왕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게 요지.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의 수많은 댓글은 대부분 일왕이 전범 주범의 아들이 아니냐는 말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상징인 일왕을 모독한 무례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한국과 외교를 단절해야 한다는 등의 지나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국회 보도관이 당시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힌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음성 데이터 공개로 한국 측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일왕이 사죄해야 한다는 발언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문 의장은 진정 어린 사과는 기본이라며 이건 평소의 지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왕이 사과해야 한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발끈하자 문 의장은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건 자신의 사과가 아닌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라고 일축했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사과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 일은. 그냥 늘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위안부 문제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진정 어린 사과예요.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간의 합의서가 여러 개 있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한 것은 일본 최고 지도자의 사과 엽서 한 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일본 지도자가 문상하며 사과했다면 피해자들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문 의장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도 잇따라 만났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is a valued one for the United States. We thank you for your friendship and your cooperation, the cooperation we share in having global security. 하지만 1시간 정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고 비판하며 2차 회담에 대한 회의론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다만 펠로시 의장이 토론을 마친 뒤 긍정적인 영감을 얻었다며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지난 2012년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측 변호사와 나눈 부적절한 발언들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의 한상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시 재판부가 판결을 미리 귀띔도 없이 선고해 전원합의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판결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결론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말도 이어집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라는 걸 고려하면 자신이 배상 판결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김앤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4차례 이상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양 전 대법원장은 또다시 한상호 변호사를 만납니다. 당시는 강제징용 재판을 미루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주길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외교부가 이번엔 잘하겠지요라는 한 변호사의 말에 양 전 대법원장은 잘 되겠지요라고 답합니다. 검찰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이 원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김앤장 측에 확인해 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기밀을 김앤장 측에 넘긴 것으로 보고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정원의 각종 증거 조작을 검찰이 방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이른바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국정원 수사관 등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유 씨는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 피해자분들 한 명 한 명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꼭 간첩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 제도를 만들고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를 원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은 항상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었습니다. 설마 가해자를 찾아낸다고 해도 그 어떤 구실로 되고 어려움을 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더 이상 간첩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른미래당 이해운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등 사업가 옥모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옥 씨는 지난 2017년 10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사업을 돕겠다는 이 의원을 상대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육감 선거 때 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졌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1심 법원은 구형대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한 홍보물 10만 부를 돌리고 같은 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려 문제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당원 경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또는 반대 여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은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대처를 하겠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면 정교조 등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라며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하는 등 교육 수장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강건희 교육감은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한 점이 있어가지고 국민 앞에 또 대구 시민 앞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강 교육감의 당선 무효 여부는 최종심에서 정해지겠지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져 교육행정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지난해 8월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7.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미얀마 출신의 25살 딴저테이 씨인데요. 법무부는 딴저테이 씨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았고 단속 반원들이 추락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단속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도 딴저테이 씨 본인의 부주의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단속반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단속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렇게 오체 투지까지 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습니다.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오체 투지도 우리 억울한 죽음, 단체된 노동자 진상 규명을 위한 진상이 밝혀지고 그 죽음에 관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 그 판단이 나왔는데요. 인권위는 법무부와 경찰 수사 결과와 달리 당시 딴저테이 씨의 죽음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단속 반원들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추락 사고 직후 119 신고 외에는 아무런 구조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진행한 것도 부적절했다며 관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실 드문 일은 아닙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고 현황을 보면 딴저테이 씨의 사례를 제외하고도 지난 10년 사이 77명이 다치고 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그렇겠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딴저테이 씨 역시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서 먼 타국을 찾아왔습니다. 4년 동안 일한 돈을 모두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비자 만료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를 한 건 잘못이지만 안전은 뒷전인 이른바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목숨을 잃어야 할 정도의 잘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또 숨을 쉬는 사람이라는 점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농촌을 돌며 잠기지 않은 화물차에서 상습적으로 통장을 훔친 40대가 붙잡혔습니다. 시골 어르신들이 차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거나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갑니다. 통장 3개를 번갈아 꺼내 비밀번호를 누린 뒤 돈을 꺼냅니다. 마치 자기 돈을 찾듯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기다리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이 남성은 49살 유모 씨. 인적이 드문 시골길을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화물차에서 통장을 훔쳤습니다. 유 씨는 시골 어르신들이 평소 차에서 내릴 때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훔친 통장에서 돈을 찾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차량 번호나 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역시 외우기 편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한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집에 와서는 항상 차 잠그고 그러지는 않아요. 비밀번호가 헷갈리기 쉽고 하다 보니까 그만 적어놓고 그렇게 써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이런 수법으로 통장 20개를 훔쳤습니다. 빼낸 돈은 5천만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60대에서 70대 노인들입니다. 피의자도 농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든지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차 문을 꼼꼼히 닫고 비밀번호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조 씨의 유족이 국가의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유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패터슨은 지난 2011년 검찰 재수사 끝에 조 씨 사망 사건의 진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도주 16년 만에 국내에 송환됐고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불수능 논란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 10명이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높은 난이도 문제가 출제돼 국가와 공교육을 신뢰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아이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 9살 이하의 아이들에게서 스마트폰 중독이 우려되는 이른바 위험군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의 5명 중 1명은 과의존이 우려되는 이른바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정도 증가한 건데 최근에는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3살에서 9살 사이 유아와 아동의 위험군 비율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6년 18%에 못 미치던 과의존 위험군이 지난해에는 20%를 넘어서며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6살에서 9살 사이 남자아이들에서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들의 경우 게임과 같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부모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면 과의존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될 가능성이 18% 더 높았습니다. 유아동의 과의존 예방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작년에 미국 소아과 학회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에서 60개월 미만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내로 부모의 지도하에서 양질의 콘텐츠만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스로 이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학습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는 만큼 나이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올겨울도 춥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년보다는 덜 춥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실제로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가는 한파 일수가 서울의 경우엔 올해 하루에 불과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난화의 역설로 불릴 정도로 겨울철 한파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혹한도 최근 심심치 않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한파의 기세가 유난히 누그러졌습니다. 일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지는 한파 일수를 보면 그 차이는 두드러집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지난 겨울 한파일수는 무려 12일, 최근 10년 평균 한파일수도 5일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고작 하루에 머물렀습니다. 인천도 1일, 수원은 2일에 불과했고 남부 주요 도시는 하루도 없었습니다. 올겨울에는 상층 한대저트가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하고 동서 흐름이 강해 북쪽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북미와 유럽에 혹한과 폭설을 몰고 온 강력한 북극 한기가 다행히 한반도를 비껴간 겁니다. 하지만 온난화가 계속되는 한 덜 추운 겨울보다는 더 추운 겨울이 나타날 확률이 더 크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의 공기질은 대폭 개선됐다며 우리나라 미세먼지 악화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외신인 로이터 통신의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중국 북부 주요 도시의 대기질이 1년 전보다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박희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의 오염 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면서 중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술 더 떠 중국 탓만 하다가는 미세먼지를 줄일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중국의 대기질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 로이터 통신의 분석은 중국 정부의 주장과 크게 다릅니다. 로이터 통신은 공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북부의 39개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달에 세제곱미터당 11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산시성의 석탄도시 림파는 174 마이크로그램으로 무려 23%나 상승했습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지난해 4분기 철강, 시멘트 생산과 화력 발전이 급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겨울 난방이 시작된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만 보면 39개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93.5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연평균 권장치인 10 마이크로그램의 9배를 넘긴 겁니다.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면서 중국 정부가 산업시설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을 금지해 공기질 악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박기철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 공격에 나서면서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처음 사용한 LG U+ 등 국내 업계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동유럽 국가에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박한 가운데 상당 부분 화웨이 장비를 쓰는 우리나라도 곤란해질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특히 LG U+는 지난해 말 2천억 원을 투자해 설치한 5G 기지국 7,000개 가운데 상당수가 화웨이 제품으로 관측됩니다.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영화가 제작됩니다. 니온 픽처스 등은 오늘 오후 명동성당 고스트홀에서 영화 저산너머 제작 발표회와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저산너머는 고 정채봉 작가가 쓴 바보별님 개정판을 원작으로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최종태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저산너머에는 강신일, 이항나 배우 등이 참여하고 4월부터 제작에 들어가 내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개에 물려 피해를 봤다는 사례,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간 사람이 7,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치죠. 119는 개에 물리게 되면 바로 상처를 물로 씻고 출혈 부위가 있으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을 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맹견이나 대형견일 경우 외출할 때 반드시 목줄과 마스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으로 자극을 받은 지방이 단백질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된다고 하는데요. 결국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겠죠.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올해 7월부터 폐암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간암, 2004년에는 대장암 검진에 이어 15년 만에 6대 암 검진 체계가 완성된 겁니다. 만 54세에서 74세 남녀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서 2년마다 검진을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급여로 90%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니 한 사람당 10,000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는 다른 차가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승용차로 교차로를 지나다 뒤늦게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건데요.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 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이르면 6월부터 TV 수신료를 내지 않았을 때 더 내야 하는 돈이 체납액의 5%에서 3%로 낮아집니다. 또 수신료를 먼저 내게 되면 6개월당 1,250원을 할인해주는 안내가 의무화된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독립유공자 등은 별도의 증빙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합니다. 경기 성남과 시흥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 시범 서비스 대상이 되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 앱으로 산 뒤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이나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 지급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하니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관련해서 제명 비슷하게 여러 얘기 나오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입장문 말고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저는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네, 저는 허수로 자, 안녕하십니까. 김진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언론인 여러분들 많이 오셨네요.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저를 그렇게 많이 비춰주지 않더니 이제는 또 강제로 언론에 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를 방문한 이유는 원래 계획됐던 일정입니다. 원래 제가 뭐 여기 못 올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 시민들께 사과하고 주거나 이런 생각은 안 드신가요? 그거는 뭐 제가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참석해서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그거를 왜 안 하셨어요? 출입하는데요. 이용하지 말아야죠. 출입하는 데 있어서 앞에 좀 비켜주세요. 자, 저 앞에 서 계신 분들도 좀 앉아주시고 뒤에부터 우선하고 좀 치지 안 됩니다. 저기 진짜들이 아닙니다. 저기 이 친구들 뒤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기 누군지 확인해 달려드리고요. 저쪽 방문한다. 차량 준비돼 있어요. 차량. 예, 회장님. 지금 차량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나갑시다. 천천히 비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갑니다. 천천히. 아니, 길을 밀지는 마. 좀. 네, 오케이. 자,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잠깐만. 어디에요? 일로 와. 야, 이게 여러분들 앞장서. 앞에 조심하세요. 여기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최대한 예의를 지켜. 어디냐고 차가. 속도도 안 되죠. 아니 기자들이 왜 이래 기자들이.
정말 혼란스럽지만 전당대회 일정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오늘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미묘한 신경전 속에 집요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두 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상견례 분위기 어땠을까요? 주제어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잔치 같은 전당대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끝장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 생각이 검증될 수 있도록 토론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싸울 상대는 우리 당의 이 경쟁 후보들이 아닙니다. 문 정권입니다. 문 정권입니다. 바로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당의 입장이 아닙니다. 네, 약간 발언의 톤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새로운 전략도 눈에 띄는데요. 일단 오늘 상견례 현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3명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8명이 당초 출사표를 던졌는데 3사람이 이제 나서고 있고요. 서로 간의 입장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일단은 가장 앞장서서 친박의 지지를 받아왔고 또 수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뭔가 축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여유 있는 좀 모습도 보이고요. 또 각오를 다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반면에 오세훈 후보는 비박 진영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역시 그동안에 서울시장 사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딛고 뭔가 공세를 취해서 아직은 황교안 후보를 쫓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김진태 후보, 아무래도 약체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에 비교하면 지지율 사실은 아직 당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출사표를 던져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 보겠다. 사실은 약간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들, 더군다나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본인은 맞서 싸우겠다 각오를 펼쳤는데요. 자유한국당 일단은 양강 구도, 친박 비박 간의 그런 싸움으로 일단 형성이 되는 분위기여서 과연 이 후보들이 어떻게 당원들 또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검증이 이제 제대로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점수 주기가 시작됐다고 해야 할까요? 후보들에 대한 약점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황교안 후보는 5.18 망언 사태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또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 당대표 되실 건데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거 아닌지. 이미 결정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자꾸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에서 징계를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왔는데요. 그 징계 수위는 좀. 그건 또 윤리위원회에서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잘 처리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순항하던 중이었는데요. 큰 암초를 만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에 대해서도 약간 당황한 모습들을 좀 취했던 것 같은데 네. 전당대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굉장히 큰 이슈가 남아있고 이대로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치러지게 된다면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우세로서 전당대회가 쉽게 끝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열려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5.18에 대한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발언 후폭풍이 굉장히 거셌고요. 단순하게 3명의 의원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이어지게 되는 자유한국당의 수습이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김병준 비대위에게 수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월 27일 이후로 새로운 지도부가 서게 됩니다. 그 새로운 지도부가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거는 구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친박계가 강성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 당의 구도 속에서 상당히 길을 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네. 5.18을 기점으로 강경하게 메시지를 던졌던 당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은 가장 강하게 날선 비판들을 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전 총리에게 입장을 물어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토론에서 계속되는 입장들이 반복되게 될 것인데 분명하게 입장이 정해져 있는 오세훈 전 시장과 아직까지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두를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고자 하는 황교안 전 총리 전략 사이에서 고민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게 되지만 앞으로 토론회 등의 과정 속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캠프의 고민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공당 대표로 나서는 사람이라면 당의 최대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식의 애매한 반응이 이미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은 없을까요? 그런 점들이 충분히 눈에 띄죠. 왜냐하면 공당의 대표, 더군다나 110석이 넘는 제1야당의 대표가 된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를 가르는 역사적 그런 관점들 그리고 정치에 대한 아주 명확한 앞으로의 방향들까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욕, 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헌정질서, 법치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헌정유린이랑 마찬가지 정말 용납이 될 수 없는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발언들 어떻게 광주 시민들, 피해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더군다나 이들이 뭐 북한군 게릴라에 의해서 이용당한 그런 분합이 같은 이런 평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질로서 얘기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명백하게 입장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가치를 얘기할 것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무장관이라든가 국무총리 시절 돌아보시면 아마 국회 답변 기억나실 겁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네네. 그런 답변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현재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한국 사회 현안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이라든가 철학 그리고 앞으로 해법에 대해서 제시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5.18 망언과 관련된 얘기들을 통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들 네. 아마 검증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은 이를 지켜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보일 겁니다. 일단 첫 출발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어퍼컷에 네. 사실은 상당히 휘청거렸는데 예, 거기다 이 5.18 망언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역시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거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화법을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 뭐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TV토론회가 황교안 후보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요. 당 밖의 관전평을 잠시 보고 오시죠. 황교안 총리께서 지금까지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평가 받은 적이 있어도 토론하시는 모습 이런 거 저희가 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못 봤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선거를 치러본 적이 TV에 뭐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한 40분 대담하는 걸 제가 지켜봤는데 예. 정말 고구마 10개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을 좀 느린. 뭘 물어봐도 똑같은 답을 하니까. 무슨 답이요? 네,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고 어떤 원칙주의자 그리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이거는 황교안 전 총리의 가장 큰 특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토론에서는 보여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보수의 품격을 좀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보수 진영의 이미지가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토론에서는 분명한 순발력과 여기에 대한 이 입장이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오세훈 전 시장이 물어보게 된다면 황교안 전 총리는 그 탄핵을 국민들이 인정한 탄핵을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TV 토론이 유튜브 토론을 비롯해서 총 6번의 토론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짧게는 이틀 간격으로 토론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낮 시간에 토론이 진행된다고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적 관심사가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매체가 많이 발달돼 있는 터라 그 토론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발언과 영상들을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거든요. 네. 특히나 TV 토론하면은 과거에 이 문재인 후보와 거의 비등한 이 수준은
성적을 보여줬던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가 TV 토론에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등에 대한 발언에 대한 실수 등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졌던 아픈 기억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마 이준석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과거 안철수 전 후보가 저질렀던 실수들이 TV 토론 과정에서 황교안 전 총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 때문에 모든 일정들을 아마 토론회에 황교안 전 총리 후보 측은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6번의 TV 토론에 황교안 전 총리가 실제 보수정당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이 부분이 분명하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입당 전부터 얘기했던 현실 정치 감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 부분을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또 다른 변수 앞서 김호국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른바 박심 논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두원 전 의원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국무총리란 자리가요, 헌법적으로 대통령의 탄핵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참에 사실은 탄핵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비켜설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좋은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회를 다 그냥 죽을 쏴버리는 거죠. 네, 옥중 메시지에 죽을 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가도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하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힘에 대해서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와 황교안 전 총리의 행보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황교안 전 총리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박근혜 전 총리에 대한 나름대로 주홍 글씨를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만큼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내놓은 메시지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인한 사당화가 되지 않겠다라고 황교안 전 총리를 또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이것은 얼마든지 황 전 총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측면들이 이러한 이 보수 진영의 기대감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앞으로 TV 토론에 펼쳐지게 되겠죠. 네, 후보자들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약점들 또 빈틈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후보인데요. 역시 5.18 망언 사태에 대한 입장이 관심입니다. 그런데 어제 발언이랑 오늘 발언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직접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이 자유한국당은 과거 회기 이슈가 터지면 수습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입니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주 서투르게 문제를 제기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 제기는 합리적으로 가능합니다. 5.18 유공에 워낙 여론이 5.18 유공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유공자 아닌 분이 뛰어들어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자라는 그 문제 제기는 이런 망언 소동 속에서 묻혀 지나가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조차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네, 어제는 과거 회기 이슈만 나오면 수습이 안 되는 정당이다. 국민 정서를 따라가지 못하고 무시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오늘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결이 완전히 달라졌죠. 어제의 발언을 본다면 역시 비박 진영의 대표 주자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양강 구도가 친박 대 비박이 지금 대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의 친박 중심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더구나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소위 말하는 친박계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5.18 망언 관련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칫하면 자유한국당이 과거로 회귀하면서 새롭고 또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런 보수의 가치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비박 진영의 후보로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당의 상황에 돌아가는 상황이 역시 주류는 친박에 의해서 당이 큰 흐름을 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친박 진영의 일단 그런 표심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 전 총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옥중 메시지에 의해서 사실은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배박 논란,
배신한 친박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친박 진영의 일부의 표도 가져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됐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불신을 살 수 있다. 사실은 오 전 시장의 경우는 과거에 시장직의 중도 사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논란들 그리고 확고한 그런 가치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가기보다는 뭔가 주변의 그런 상황에 흔들려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하루 다르게 바뀐다면 그 부분도 본인에게는 상당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 전 시장도 지금 그렇게 행보가 썩 당원들의 마음을 끌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후보자 등록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락가락 행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지금 뭐 어제 포지셔닝 했을 때 그 이야기의 진정성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는 비박계 대표 주자로서의 이 진영 구축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5.18에 대해서 씻을 수 없는 망언했던 의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보수 진영 내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표심을 좀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오세훈 전 시장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5.18에 대한 유공자 전체 분들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특정 정치인들이 이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전파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하자라고 하는 수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당 전당대회가 전당대회로서의 당의 보수 통합과 미래를 그려내는 전대가 아니라 5.18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바라보는 전당대회로 좀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바라보건대 그동안 여권을 대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었던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사건부터 신재민 전 사무관 그리고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 김경수 지사 구속까지 줄줄이 여권에게는 악재가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모두 다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5.18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망언으로 국한되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과하고 씻어낸 뒤에 새로운 이슈 전환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메시지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5.18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후보들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한 일관된 메시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굉장히 미묘하지만 눈에 띄는 발언의 변화, 당내 입지를 두고 역시 분석한 이야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의 목소리로 한 번 더 듣고 오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 그 입장이 홍준표 전 대표하고 좀 다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내 입지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중도하차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마저도 중도하차를 하면은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이 든 성배다 이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6명의 후보의 보이콧과는 그러니까 기존의 5명의 후보의 보이콧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고 독이 든 성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독배입니까? 축배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축배일 가능성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시 자유한국당이 현재는 친박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친박의 지지를 받고 원내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 이후에 또 많은 태극기 부대들이 또 당에 또 책임당원으로 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친박 중심의 당 운영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 사퇴했지만 결국은 오세훈 전 시장과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비박의 구심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대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홍준표 전 대표도 앞으로 당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요. 대선 가도에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오 전 시장도 만일의 경우 당대표가 된다면 홍 전 대표와 그런 연합전선을 펴면서 또 친박계와 다양한 또 이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비박계가 이렇게 뭉치게 될 가능성들을 만들어낸다면 더군다나 앞으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잘 나가면 아마 또 한두 번에 계속해서 아마 견제구를 날리고 자신의 영향력하에 황 전 총리를 두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전개가 된다면 마지막에 정말 승부를 볼 수 있는 친박 대 비박의 대결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 전 시장에게 지금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마지막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이 두
황오 두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걸로 봅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잃어버린 표를 끌고 올 것이냐 아니면 오락가락 행보의 이미지로 굳어질 것이냐 앞으로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주인공인 김진태 후보인데요. 어제는 광주에 가더니 오늘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어떤 이야기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몰래 알아봤습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해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고 하는 건데 청와대가 그거를 뒷구멍으로 알아보면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해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3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바로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태극기 부대의 지지가 있긴 하지만 그 밖에는 사실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꿋꿋하게 마이웨이인데 오늘 대선 무효 이슈를 또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에 대해서 이 5.18 등에 대한 발언들이 굉장히 후폭풍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슈를 좀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이 대선 무효, 대선 불복 프레임이라는 것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난번 김경수 지사의 구속 이후로 이와 같은 메시지에 대해서 대선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어왔습니다. 네. 한국당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같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인사들 중심으로는 김경수 지사가 구속이 됐다면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 드루킹을 통한 여론 조작이 있었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바깥에서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속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면서 전당대회에 본인이 입지를 강화시키고 여기서 만약 윤리위원회에서 본인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게 되면 이 당대표에 대한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에 대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를 구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지난 우리가 설 민심에서도 알아봤듯이 민주당이 이 설 민심에서 중도 표심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한 재판 불복 프레임이었고 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민심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건 대통령 선거에 관한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가는 부분들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태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당에 혹시나 중도적인 사람들의 표심까지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이 신임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이 펼치게 됐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의 질서를 통해 의원들의 개인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진태 후보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당규를 들어서 본인을 이제 윤리위 회부한 게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윤리위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당과의 대립각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일단 오늘 윤리위는 거의 뭐 007 작전과도 같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참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아마 지만원 씨가 지휘하는 수백 명의 그런 인사들이 당 윤리위가 열리는 그 공간을 사실은 봉쇄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윤리위원회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뭐 내부에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시선보다는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본인의 향후의 입지 다시 말해서 당대표 선거에 나왔지만 사실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는 당내에서도 굉장히 희박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양강 구도 아니면 일강 구도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속에서 본인의 그런 정책 메시지, 자신의 지지 그룹에 대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이번 당대표 국면에서 본인의 인지도와 또 자신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이 세력을 닦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도 지난번 선거에서도 겨우 가까스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내년 총선까지도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에 이것들이 근거 없는 다시 말해서 5.18 영령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들 그리고 그런 공청회를 사실은 굉장히 저는 지능적인 행보를 했다고 봅니다.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영상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러나 이 공청회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서 결국 우리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에 대한 사실상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4개 정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제명까지도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김진태 의원은
본인의 지지하는 그룹과 당내에서 이 친박 그룹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계속해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네. 끊임없이 당과의 갈등 그리고 이런 이 다른 정당과의 갈등 그리고 전반적인 이런 민주진영과의 갈등을 야기하면서 그런 굉장히 선동적인 그런 정치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윤리위원회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모여서 결론을 내려본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정치 구단으로 불리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전망을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히 친박 의원들의 시대 정신을 어긋나는 행동으로 볼 때 결코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립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5.18 유공자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그러한 것은 누구도 헌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차라리 세 분의 의원들의 망발은 기왕 당신들은 망발 상습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김병준 대표나 나경원 대표는 그게 언어를 희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회의적인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불은 김진태 후보가 질렀지만 지금 열심히 끄고 있는 사람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입니다. 오늘 5월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죠. 네, 제명조 씨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됐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도 고심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당 차원에서 당적을 제명시키게 되는 절차를 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하지만 당에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에 대한 이 신분 처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국회의 유일특위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지금 야사당이 모여서 야삼당 그리고 여당이 함께 모여서 징계 절차를 추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직에 대한 이 윤리위를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 문제는 김진태 의원을 제외하게 되면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네. 근데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제명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데 당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당의 관리 밖에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비례대표로서 활동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결국 제명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권을 정지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아마 이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진태 의원은 조금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게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 전당대회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절차를 좀 유보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병준 위원장 5.18 단체 만나서 절대 미봉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오세훈 후보가 입장을 살짝 바꿔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5.18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5.18 단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국회에서 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 전라남도 당시 5.18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가장 큰 그 공포가 뭐였냐 그러면은 우리가 빨갱이로 물리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레드 컴플렉스였어요. 이종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번에 그렇게 한 만행이 그 유공자 명단을 알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명단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도 알아주세요. 5.18 기념문화센터 뒤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4,000여 명의 명단이 처음 공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진도 찍고 갔는데 내 이름도 제일 가운데가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다 공개된 상황에서 새로 유공자로 책정되면 그것도 기록이 합니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유공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 광주 지역의 뿌리 깊은 레드 컴플렉스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집단적인 공포 때문에 개인 정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국가보훈처에서도 개인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 부분이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네. 또는 당시의 아픔 얼마나 많은 우리 신군부 군인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동원된 군인들에서 시민들이 그 당시에 살상을 당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인의 신상을 들어서 공격하게 된다. 아마 유족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일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지만 이미 사실은 그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실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이 3명의 의원들 사실은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는 우리 국회라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정신을 받드는 우리 역사를 받드는 국회라면 사실은 당연히 제명 처분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또 입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질 겁니다. 대신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향후 정말 대권도 노리고 하는 이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들의 아픔, 역사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잘못된 의원들에서는 정말로 처절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신뢰할 거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도리어 더 많은 국정농단의 폐해 속으로 빠져들고 국민들께 불신을 받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정말로 진정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중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빨리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2월 국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여기 파묻혀 버렸기 때문에요. 김홍국 교수, 김영민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주제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과 그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죠. 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처음에 폭행으로 시작해서 지금 마약, 성관계, 불법 촬영, 경찰과의 유착 관계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가지 이슈가 주요 사항입니다. 마약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물뽕으로 불리는 판매처 등에 관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인터넷상에 이 VIP 룸 안에서 성관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그 위치와 장소가 맞는가를 확인했는데 가장 그 방점을 찍는 그 부분은 혹시 이 그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는 의혹을 철저하게 그 해소하기 위해서 이 클럽이 그 작년 2월에 그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진 112 그 신고에 관한 전수 그 신고 내용과 처리 결과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잘못 처리하거나 봐주거나 눈 감아준 것은 없는가 뿐만이 아니고 이 관계자의 그 휴대전화를 그 파악을 한 것과 동시에 또 어느 경찰관이 이 관계자하고 많이 통화를 했는가 이런 수사도 함께 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동시에 이 업소의 회계 장부와 또 관련된 그 통장이 어떻게 혹시 금전이 오갔나 이 점에 있어서 가장 방점을 찍는 상황으로 오늘 그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마약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최초에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했던 여성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 뭐 예나라고 불리는 그 여성인데요. 그 20대 후반의 중국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8년 전에 이제 한국의 서울에 있는 그 소재 그 대학에서 이제 연기학과를 이제 그 공부를 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 한국을 상당히 그 유창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나라고 이제 불리는 그 사람이 그
김상교 씨에 관해서 직접적인 성추행에 관한 고소를 한 것으로 경찰이 그 확인을 한 것 같고요. 네, 폭행 사건 당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이 업소에서 이제 MD로 이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D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 머천다이저의 그 약자 같은데요. 네. 그 손님들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으는 이런 네. 중간 역할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에 의하면 하얀 약으로 보이는 알약을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마약을 유통한 것은 아닌가 이런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태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 대마초를 흡입한 그 혐의로 검찰에서는 뭐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이런 전력도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클럽 안에서 어떤 마약 유통에 개입을 했던 관계자가 아니었느냐 지금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이 여성이 빅뱅의 승리 씨와의 친분도 과시를 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 사건과 전혀 거리를 두고 있었던 승리 씨의 해명에 살짝 석연찮은 구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승리 씨 자체는 그 사실에 있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많은 그 팬 중에 한 분이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은 것에 이제 불과하다. 네네. 이렇게 이제 그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태인 것 같고요. SNS상에 같이 찍은 그 사진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캡처한 네. 사진이 말이죠. 이제 그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예. 혹시 꼬리 자르기에 또 처신이 아니냐 이런 그 비판적 그 시각도 있는 상황이긴 네. 합니다만 어쨌든 그 예나 씨라고 불리는 사람이 현재 연락이 그 두절돼 있기 때문에 뭐 경찰에서 아직 그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네, 이 꼬리 자르기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사실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본인이 이제 강변을 한 것이죠. 다만 이제 홍보의 그 역할을 하고 싶었고 DJ로서의 활동을 계속 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 매체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 그 등기부 등본상에 보면 지인이 바로 그 대표이고 또 그 감사 역시 그 어머니로 그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예나라고 불리는 사람이 SNS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승리 대표와 함께 찍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네, 대표라는. 이런 얘기 들어봐서는 정말 형식상의 홍보이사에 불과했던 것인지 또 과거의 그 발언을 보면 나는 사업을 할 때 형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으로 봐서는 네. 그런 점에서 꼬리 자르기의 의혹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네. 경찰과 클럽 사이의 유착 관계가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도 큰 의혹의 하나인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의 입장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직원 간에 그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치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의혹이 있는 부분, 해명이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소환해서 불러야겠어요. 뭐 회계장부도 확보를 했고 실제로 뭐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통화 기록도 다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뭐가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안 나온 건가요? 일단은 지금 그 내사가 상당 부분으로 진전이 된 것 같고요. 따라서 아마 공식적인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수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 수사를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그 물증은 확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는데요. 네. 뭐 이를테면 참고인들의 그 구체적인 진술이라든가 더군다나 그 마약과 그 관련돼서는 뭐 특정적인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 클럽에서도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과 함께 수사가 지금까지 그 진행 중에 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죠. 네. 그래서 곧 아마 그 강제 수사로 이제 진입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영장 청구도 압수수색을 통한 것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그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나름대로는 범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네, 이 사건의 뭐 지금 이슈로만 봤을 때는 실제로 만약에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5년 동안 그 강남권에 있는 그 경찰관이 유흥업소와 그 유착이 돼서 뭐 징계를 받은 사건이 11건이고요. 그 중에서 그 4건이 강남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국은 이제 가장 신뢰를 먹고 살아야 될 법 집행 기관으로서 이건 상당히 치명적인 비난을 분명히 받을 만한 것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국회에서 또 논의되고 있는 이런 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에서도 평소와는 달리 수십 명의 형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광역수사대가 전담 수사를 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실제로 관련된 경찰이 나오면 법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정보를 주거나 해야 할 경찰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뇌물 수수의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네. 동시에 직무유기의 혐의도 함께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클럽에서 이런 마약 유통이나 폭행 사건, 또 성추행 사건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나요? 지금 이제 한국의 마약 청정국이 아닌 상태가 이미 수년 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과연 이 버닝썬에서 마약이 과연 유통됐느냐 아니면 마약 유통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특정적인 사이트에서 네. 음호 약어를 사용해서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다라고 많은 주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버닝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네. 이른바 물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네. 물뽕을 이렇게 먹인 그 사람들 이야기를 표현하면 물뽕 작업을 네. 한 여성들이 있으니까 빨리 지금 와라 이렇게 홍보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이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이 GHB 물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증되는데 수사 기법이 조금 한계가 있고 이 물뽕이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 방광기가 아주 짧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도 네. 수사의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아무쪼록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밸런타인데이이기도 한 내일 주목할 만한 뉴스는 뭘까요? 간략히 짚어봅니다. 내일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내일 자유로운 토론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초청해서 여는 행사는 역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권 가운데 범죄 수사권을 제외한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경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술예 의원의 징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내일 2차 회의를 엽니다. 내일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태, 김술예 의원은 징계 여부에 따라서 2월 27일 전당대회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첫 합동연설회도 진행됩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내일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앞으로 합동연설회 4번, 방송토론회 6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일 브리핑이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출근길도 제법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7도로 오늘 그리고 예년보다 낮겠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금세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내륙은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면서 대기질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낮 사이 제법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고 15cm 이상, 경북 동해안에 2에서 7cm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에는 대설 예비특보까지 내려졌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7도, 광주 영하 3도, 부산 0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5도, 광주 대구 8도, 부산은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남자 프로배구의 하위팀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KB손해보험과 한국전력이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선전하며 선두 경쟁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양시찬 기자입니다. 고비마다 터진 펠리페이 호쾌한 스파이크와 백업 요원 김정호의 깜짝 활약까지 KB손해보험이 현대캐피탈을 잡고 3연승을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순위는 7개 팀 중 6위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기세는 가장 무섭습니다. 지난달 25일 대한항공전을 시작으로 OK저축은행과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등 순위표에서 위에 있는 팀들을 잇따라 제압했습니다. 최근 6경기 5승 1패의 놀라운 승리 행진입니다. 요새 들어서 계속 리시브 연습 많이 하고 공격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감독님이 보고 이제 연습 때 잘 되다 보니까 이제 기용해 주시니까 너무 좀 그런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위 팀들을 벌벌 떨게 하는 고춧가루 부대는 KB손해보험만이 아닙니다. 최하위 한국전력도 최근 경기력이 확 달라졌습니다. 지난 7일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더니 10일에는 선두였던 대한항공과 풀세트 접전을 펼쳤습니다. 2세트를 먼저 내준 뒤 2세트를 따라잡았고 마지막 세트도 듀스까지 가는 끈질긴 경기력으로 대한항공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팀 워크 그런 게 되게 잘 맞아야 이번 시즌도 뭐 잘 치르고 이제 다음 시즌에도 이제 그 기대하는 그게 있으니까. 챔피언 결정전 직행을 노리는 3강 우리카드와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뀔 정도로 승점 1, 2점 내의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팀별로 남은 6, 7경기 중 맞대결은 물론 하위 팀과의 성적도 최종 순위 결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꺾고 정규리그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흥국생명은 서울 원정 경기에서 에이스 이재영이 24점으로 활약해 GS칼텍스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도로공사는 최하위 인삼공사를 15연패에 빠뜨리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프로농구 DB의 허웅과 KT의 허훈, 이 형제가 첫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형 허웅이 맹활약한 DB가 동생 허훈이 뛴 KT의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해 아시안게임에서 아버지인 대표팀 허재 감독과 함께 3부자가 나란히 태극마크를 달았던 형제 선수 허웅, 허훈. 2년 터울로 허웅이 최근 제대하면서 벌어진 생애 첫 맞대결에서 형이 제대로 한 수를 가르쳤습니다. 같은 포지션이만큼 동생의 수비를 받기도 했지만 허웅은 내외곽을 넘나들며 양팀 최다 20넉점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키가 5cm가 더 작은 동생은 잦은 실수와 함께 3점슛 9개를 던져 하나만 성공하는 난조로 5득점에 그쳤습니다. 경기 결과 역시 DB의 27점 차 완승. 허웅은 형보다 나은 아우는 없다는 속담을 입증하면서 2연승을 이끌어 팀을 단독 6위에 올려놨습니다. 최대한 안 쓰려고 부담돼가지고 안 쓰고 시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순위가 돌파가 많이 좋은 편이라서 그래서 슛을 좀 한두 개 주더라도 계속 좀 쳐져서 수비하는 게. 선두 현대모비스는 꼴찌 삼성을 9연패 늪에 밀어넣으며 정규리그 2위를 확보해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라그나가 더블로 골밑을 장악해 가장 빛났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으로 출국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과 동행한 도 장관은 모레 김일국 북한 체육상과 함께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을 만나 내년 도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공동으로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도 전달합니다. 도 장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종목은 확정이 되었고요. 또 한 종목을 이번에 가서 논의해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최종 합의를 해낼 그런 생각으로 올림픽을 통한 평화 교류, 평화 정착의 단계까지 가는 체육교류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말 지도자 가족과 갈등이 불거지며 시련을 겪었던 전 컬링 국가대표 팀킴이 6달 만에 복귀전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임신한 김은정 대신 김경애가 스킵을 맡은 경북체육회 팀킴은 동계체전 컬링 여자 일반부 결승에서 김은지 스킵이 이끄는 경기도청에 7대6, 1점 차로 아쉽게 졌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한국야구박물관 건립 추진과 홍보를 위해서 미리 보는 한국야구박물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서울 학고제 갤러리 본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국가대표, 심판 등과 관련된 기념품 192점이 전시됩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